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철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하자면 이렇게 남들에게 제 삶을 털어놓는 건 처음입니다. 33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새로운 도전이네요. 제 직업 인생은 1990년 35살에 한국미래보험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작은 증권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보험 영업에 도전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영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내내 발로 뛰어도 계약 한 건 못 따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저녁 10시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입사 1년 만에 신입사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회사에서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5년 차에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15년 차에는 지역단장,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운영한 지점은 3년 연속 전국 우수지점으로 선정되었고 연간 계약 목표의 150%를 달성하기도 했죠. 회사에서는 철의 사나이 이상철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고객 관리나 직원 교육으로 시간을 보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골프도 사실은 고객 접대였죠.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했어요. 저와 아내는 1988년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였는데 졸업 후 우연히 제외해서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휴일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이 나눴어요. 아내는 결혼 전 유치원 교사였는데 첫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전업주부로 저는 직장인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들은 1990년, 딸은 1993년에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도 딸이 첫 말을 배웠을 때도 저는 출장 중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참석하지 못한 행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내는 간간히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좀 일찍 들어와요.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은 회사 일 좀 미루고 가족 여행 가면 안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지점장 되면 퇴직하면 그때는 꼭 함께 시간 보내자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퇴직 전날 회사에서는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베테랑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은 영상도 만들고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후배들이 사장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라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맘때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저는 기분 좋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야. 이제 당신이랑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겠다. 아내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어요. 상철 씨, 잠깐 앉아서 이것 좀 보세요. 아내가 저를 여보 대신 이름으로 부른 것이 이상했지만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농담인가 싶어 웃으려 했지만 아내의 단호한 표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이게 뭐야?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당신이 퇴직하고 퇴직금 받고 연금 시작되면 그때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15년 전부터라고? 도대체 왜? 당신과 함께한 35년 실은 혼자였어요. 당신은 회사에 모든 걸 바쳤고 나와 아이들에게는 재정적 지원만 했죠. 이제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평생 혼자 있었던 내게 이제 자유를 달라고요.
아내는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참석하지 못한 가족 행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딸 대학 입학식, 장인어른 칠순잔치, 아내 생일. 날짜와 함께 불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제가 한 약속들과 지키지 못한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당신, 가정에서는 존재감 없는 남편이었어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난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돈 벌어오는 것 외에 뭘 더 바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제 시간과 관심이었던 거죠. 평생 아내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오만함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가 워낙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저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재산 분할 협상에서 아내는 공동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별도로 마련해둔 노후 자금, 퇴직금을 포함해 약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이었어요. 퇴직금 1억 5,800만 원의 대부분도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날 35년 결혼 생활이 여행용 캐리어 하나로 축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챙겨 나왔습니다. 평생 모아온 책들, 골프용품, 수집했던 위스키병들 모두 두고 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돌아봤더니 아내는 이미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텔에 묵었어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호텔비가 만만치 않아 곧 원룸을 구해야 했습니다. 평생 부동산 일은 아내가 다 했기에 제가 직접 집을 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원룸 구하는 법을 검색해가며 어렵게 집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택시에 캐리어 하나와 급하게 산 이불, 전자레인지를 싣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적어서 택시 기사님이 이사 맞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원룸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싱크대가 전부였어요. 33년간 매일 출근했던 회사도 35년간 살았던 집도 가족도 없는 곳. 문을 닫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적막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밥 한 번 차려본 적 없는 67살 남자가 갑자기 자취 생활을 시작한 거니까요. 식사는 주로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심한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식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든 음식은 계란말이였어요. 3번 실패한 끝에 겨우 먹을 만한 계란말이를 만들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점점 김치찌개에 된장찌개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요리가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걸 67에 처음 알게 된 거죠. 세탁기 사용법도 처음부터 배워야 했어요. 첫 세탁에서는 하얀 와이셔츠와 빨간 양말을 함께 넣는 실수를 해서 모든 옷이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청소, 쓰레기 분리 배출, 전구 교체 같은 집안일도 서투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제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장보기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1시간 넘게 서성였어요. 결국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사서 돌아왔는데 냉장고가 작아 다 넣지도 못했습니다. 점점 필요한 양만 구입하는 요령이 생겼지만 여전히 혼자 먹기 위해 장을 보는 일은 쓸쓸했어요. 퇴직하니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회사 명함이 없어지자 사라진 인맥들. 한때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보고 고객들의 문의 상부의 지시. 하루 종일 통화에 시달릴 정도였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어요. 가끔 옛 동료들이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대화 내용이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아마도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사장님이라 불리며 권위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혼자 사는 노인이 된 거죠.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연락하던 지인들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집사람은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두려워졌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33년간 매일 알람 소리에 일어나 분주히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일정도 약속도 없었어요. TV를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읽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느리게 흘렀어요. 때로는 벽시계가 고장 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밤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워서 TV 소리 없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냥 배경음으로라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죠. 불면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약 없이 잠들 수 없었어요. 퇴직 후 처음 맞은 추석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혼 전에는 명절이면 항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오고 저는 장인 장모님을 모시러 가고 분주하고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이혼 후 첫 명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찾아갈 가족도 함께할 식사도 없었어요. 결국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TV 속 명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이혼 후 가장 아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제게 큰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후로 아들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상대적으로 유연했어요. 가끔 전화도 받고 짧게나마 대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식에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평생 저를 키우신 건 어머니니까요. 딸의 그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명절마다 찾아갈 가족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 모임, 생일 축하, 기념일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특히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라는 존재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큰 손주가 5살인데 몇 년만 지나면 저를 기억도 못할 테니까요. 이혼 6개월 후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식욕이 사라져서 한 달에 5kg이 빠졌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어요. 황혼 이혼남이라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상담이 부끄럽고 낯설었습니다. 평생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저 어린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까 싶었지만 몇 번의 세션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울어도 괜찮다, 화가 나도 괜찮다, 두려워도 괜찮다. 이런 말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성공한 직장인, 실패한 가장이라는 모순된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강조했지만 정작 내 가정에서는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생일은 챙겼지만 아내의 생일은 잊었어요. 남에게는 친절했으나 가족에게는 무심했죠.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니 제 아버지도 비슷한 스타일이셨어요. 아버지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고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면서 남자는 일을 통해 가치를 증명한다고 배웠던 거죠.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사 관련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도 큰 상처였습니다. 퇴직 1년쯤 지났을 때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항상 참석했던 행사인데 이번에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을 때 물어보니 이혼하셨다고 들어서 불편할까봐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제 정체성이 보험회사 지점장에서 혼자 사는 노인으로 바뀐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새 출발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취업도 어렵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었지만 이 나이에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제 건강을 챙겼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나 되더라고요. 의사는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프면 날 돌볼 사람이 없구나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됐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생일이었을 겁니다. 이혼 후 첫 생일 누구 한 명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항상 케이크를 준비하고 자녀들이 전화라도 했는데 말이죠. 혼자서 편의점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로 68살.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생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어요. 물질적 성공보다 감정적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찾아옵니다. 이혼 후 8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한 기회로 동네 복지관 게시판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고 했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33년간의 보험 경력을 이야기했더니 담당자가 눈을 반짝이며 환영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 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예방법, 보험 선택 요령, 노후 자금 관리법 등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설명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똑같은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알아차리고 신고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월급이 아닌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복지관 활동을 하면서 황혼 이혼을 경험한 다른 남성들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점차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5명이 모여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갖게 됐어요. 각자의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요리를 잘하는 김 선생님이 주도해서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배운 계란말이 실력을 뽐냈죠.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지만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 조언, 위로도 나눴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의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한 분이 감기로 아프실 때 다른 분들이 번갈아 죽을 끓여다 드리고 이사할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생긴 셈이죠.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원룸 근처에 실버 카페가 있었는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처음에 사장님이 제 나이를 보고 망설이셨지만 일주일 시범 근무 후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월 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직장 생활과는 또 다른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과 친해지면서 일종의 소속감도 생겼습니다. 아저씨가 내린 아메리카노가 젊은 직원들보다 더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온라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카페 동료의 권유로 온라인 카페에 황혼 이혼 후 혼자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팁, 심리적 적응 방법까지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35년 결혼 생활보다 1년 혼자 산 시간이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찾게 해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던 가면을 벗고 진짜 이상철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는 여정이었죠. 메모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점장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평생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했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도 다녔어요.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은 엉망이었지만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주말마다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조금씩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지만 딸과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해서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일 기쁜 일은 손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5살 손녀는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했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할아버지 하며 반겨주더군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키즈카페에 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70세에 도전할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일본 자전거 여행, 소설 한 권 쓰기 등 다양한 목표를 담았어요. 과거에는 모든 계획이 돈을 벌고 승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경험과 배움에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8살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자신을 돌아볼 기회 없이 살았을 테니까요. 가끔 옛집 근처를 지날 때면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집니다. 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내도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만들며 활발하게 지낸다고 해요.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5년 동안 함께했던 인연,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지만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은 제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벽에는 제가 직접 그린 서툰 수채화와 손녀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식탁에는 오늘 읽을 책과 메모장이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퇴직 날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는 결과적으로 제게 인생의 2번째 기회를 준 셈입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 상실감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68살 지금부터가 진짜 나답게 살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